예, 그 다음에 이제 지방직 9급 25년도 이제 정보보호론 기출문제 한번 해설 같이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전 시간에 이제 컴퓨터 일반 해설 봤었는데 마찬가지로 정보보호론도 해설지 출력하셔가지고 같이 보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1번에 보시면 이제 정보보호에 대한 설명인데 이제 정보에 대한 설명, 이거 설명 좀 길게 나와서 사실 처음에 딱 이 문제를 봤을 때는 좀 약간 말장난 쳐서 어렵게 만들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건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정보자산을 여러 가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다 맞고, 그다음에 정보보호의 범위안에 사이버 보안, 사이버 안전이 빠질 수가 없죠. 요즘은 사이버 그 공간에서 엄청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절대 빠질 수는 없겠죠, 그죠? 어차피 디지털 시대잖아요, 지금이, 그죠? 그래서 2번은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요거 뭐 그대로 나왔죠, 우리 교재에 있는 거, 그죠? 활동 사이에 통제, 뭐 균형 감각 갖는 거. 그래서 가용성이 높아지면 보안성은 떨어질 거고, 보안성이 높아지면 가용성은 또 그 서로가 이제 시소를 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다음에 자산에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데이터, 인적 자원이 다 포함될 수 있다. 그래서 뭐 아주 간단하게 나온 문제 같아요. 1번 정답은 2번. 근데 이런 문제들은 이제 앞으로 좀 더 어렵게 나온다면은 이것도 조금 더 이제 그 약간 말장난 치는 부분 넣어서 어렵게 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반드시 잘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해설에다가 이 부분과 이제 뭐 정보보호 정의 좀 더 넣어놨으니까 같이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번은 이제 포트 스캔. 포트 스캔도 사실 포트 스캔이 나오면 보통은 스텔스하고 이제 그 UDP 스캔을 많이 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랜만에 TCP 스캔을 냈는데 그거 이제 잘못된 거 썼죠. 그래서 이제 포트 스캔 자체가 이제 분석 대상 시스템에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정보 수집 방법이 되는 것이고요. 포트번호는 0부터 65,535. 요것도 제가 이제 그 전에 다른 문제로 해서 요거 나누는 거 세 가지로 그거까지 살펴봤었는데 그런 건 제가 처음에 그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0에서 1023까지가 이제 잘 알려진 포트번호 맞게 나왔고요. 네, 이제 네트워크 매퍼죠. N맵 오픈소스 기반의 포트 스캔 도구 맞는데 TCP 포트 스캔 시 닫혀 있는 포트로부터 요게 날라오진 않겠죠. ICMP 리처블이 날라오는 것은 UDP 스캔이고, 요게 아니라 이제 TCP 스캔에서 이제 리셋이 날라오겠죠. 리셋이. 그래서 그게 이제 설명이 지금 밑에 돼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이 문제도. 그죠? 쭉 읽어 보면은 뭐 그 실제로 지금 나왔던 기출 문제에 있던 지문들이 막 똑같이 나오진 않았어도 지문 자체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다. 그래서 2번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3번에 이제 정보보호 서비스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것도 보통 이제 기본적인 내용으로 많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메일 내용에 암호를 적용한다. 암호를 적용한다는 것은 이제 인가받지 않은 사람은 그 내용을 못 보게 하겠다. 기밀성이죠. 기밀성이 되는 것이고. 근데 메일의 전자서명을 적용함으로써 메일에 전자서명 넣으면 전자서명 뭐 하는 거예요? 부인 방지하는 거잖아요. 그럼 2번 기밀성과 부인 방지. 간단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다른 거 뭐 가용성과 인증 같은 것을 뭐 정답으로 고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3번 정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되고, 4번도 이제 이게 만약에 이제 랜섬웨어 말고, 그러니까 랜섬웨어 써놓고서 이제 웜, 바이러스, 디도스 말고 다른 것 좀 우리가 모르는 용어 써놨으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게 뭐 우리가 이제 뭐 GP 코드 같은 거 잘 모르잖아. 이런 거 나오고 했으니까.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공격자는 개인키를 모르면 사실상 풀 수 없는 암호 알고리즘을 쓰겠죠. 그러니까 암호화한 다음에 그걸 갖다가 돈을 받고 이제 키를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게 랜섬웨어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언제 등장했고, 이건 앞으로 이제 나오겠죠, 시험에서. 언제 등장했고, GP 코드가 이제 랜섬웨어로 등장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최초의 랜섬웨어가 요거래요. AIDS 트로이안. 요게 이제 최초의 랜섬웨어가 되고, 뭐 똑같이 하는 건 사용자 파일을 숨기고 복구하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고,
근데 GP 코드는 이제 찾아봤는데 이게 약자는 아니고요. 이게 뭐 서로 이제 뭐 지로 시작하는 거, P로 시작하는 사람 이름에서 따왔다 이런 서론이 있는데 뭐 약자라고 따로 알려져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GP 코드는 이제 2006년경에 RSA 암호화를 활용한 대표적인 랜섬웨어다. 그래서 피해자의 파일을 암호화하고 복호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그 랜섬웨어죠, 한마디로. 그래서 요런 용어라든지 요게 이제 언제 나온 거예요? 1989년에 나온 거라든지 2006년에 이제 GP 코드라는 랜섬웨어였었다. 이 정도는 한 번 더 봐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웜, 바이러스, 디도스는 뭐 이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뭐 웜이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둘 다 복제는 되는데 바이러스는 이제 그 숙주가 필요하고 그냥 숙주가 필요 없다. 뭐 이런 거. 그래서 바이러스 웜이랑 트롤목마 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트롤목마는 이제 복제가 안 되는 거고 사실은 얘는. 그런 걸로 이제 좀 볼 수 있을 것이고. 디도스는 이제 도스랑 좀 분리해서 또 내용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밑에 이제 디도스랑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문제가 또 봇이 나왔더라고요. 또 봇넷의 구성인 봇 그게 또 나와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같이 볼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이제 여러분들 3번 랜섬웨어로 보시면 되고 바로 밑에 있네 5번에 디도스 공격 시 지정된 공격을 수행하도록 하는 악성 코드가 이제 봇이죠. 그래서 이 봇이 이렇게 쭉 모인 거, 봇들 모인 걸 우리는 봇넷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봇넷 많이 나왔죠, 시험에서 또. 그죠? 네, 사용자 동의 없이 설치되어서 사용자 또는 컴퓨터의 정보를 수집해서 전송하는 악성 코드, 이제 뭐 스파이웨어 될 거니까 1번. 아주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문제가 된다. 그래서 봇 스파이웨어. 그 다음에 뭐 실제 시험에서는 이런 것도 많이 나왔죠. 특히 이제 뭐 애드웨어는 스파이웨어랑 짝을 이뤄서 많이 나왔었고, 루트킷은 지 혼자 강력한 은닉, 은폐 기능이 있다 해가지고 단독적으로도 많이 나왔던 얘기 때문에 같이 여러분들이 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번 정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6번도 이제 VPN인데 너무 간단하겠죠. 그죠? IGMP가 들어왔어요, 갑자기. 그래서 IPsec, 뭐 SSL, L2TP, L2F, PPTP 이런 게 이제 다 VPN 사용 프로토콜이고 IGMP는 이제 멀티캐스팅 수행하는 거죠. 멀티캐스팅. 그죠? 6번 정답은 1번으로 간단하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쭉 풀어 오시면서 좀 쉽게 문제를 먼저 푸셨을 텐데 실수를 또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국가직 때도 제가 이제 들었을 때 시간이 좀 부족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지방직에서도 이제 공통 과목 중에 한 가지가 좀 어렵게 나왔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정확하게 그 문제 모르니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버돼서 정보보론을 문제 푸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시험 보고 나서 봤을 때는 다 맞출 수 있던 문제였는데 실수를 몇 개 틀렸다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 보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간 관리를 엄격하게 해야 돼요. 사실은 시간 관리.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시간이 예를 들어서 뭐 그때 말씀드렸지만 국어가 뭐 20분, 영어가 뭐 25분 막 이렇게 잡았다면은 국어를 내가 지금 뭐 예를 들어 17번까지밖에 못 풀었는데 20분이 지났다. 근데 이걸 풀고 넘어가면 안 돼요. 이 시간 지켜가면서 풀면서 어떻게든 시간을 좀 더 절약해서 돌아가서 이걸 풀 수 있게 해야지. 조금씩 계속 이렇게 밀리면은 나중에 정보보 풀 시간이 없어요. 정보보는 시간을 얼마 들이지 않고도 맞출 수 있는 문제 많은데 사실은. 그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제가 물론 이제 뭐 제가 이제 그 공통 과목을 그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다면 이제 당연히 이제 그 문제를 좀 풀고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전공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는 좀 안타깝죠. 이게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시간이 부족해서 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읽지도 못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니까 사실은 그런 건 좀 앞으로 시험에서 조심하셔야 되고 이것도 뭐 사실 문제에서 항상 이제 SAM이나 SRM이 나왔었는데 반대로 나온 거죠 이번에는. 그죠? 그래서 SAM이 사용자의 로그인 입력 정보와 SAM 데이터베이스 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서 SRM에게 알리면 인증된 사용자가 고유한 SID죠. 시큐리티 아이디가 이제 부여되겠죠. 그죠? 그래서 SID를 그대로 고르는 거, 뭐 엉뚱한 거 써놨죠. 이건 무선 내내 이제 그 와이파이 이름이 되는 거니까 전혀 엉뚱한 거고,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이것도 뭐 보자마자 딱 이제 보실 수 있었던. 보기가 좀 근데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비슷한 거 끼워 넣은 게 약간 좀 나쁘게 말하면 좀 유치한 문제인 거, 그런 문제가 좀 이번 시험 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물론 이제 쉬운 문제들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내용 자체를 아예 그냥 그죠? 뭐 약간 반대로 해서 그냥 낸 거기 때문에 기존 기출 문제 내용을 그대로 쓴 거죠. 그래서 SRM과 이제 SAM만 썼는데 LSA도 있잖아요. 같이 해가지고 내용 이제 좀 확실하게 봐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7번 정답은 2번. 8번은 위험 처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의 위험 수용인데 위험에 처한 자산의 구조나 사용을 변경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뭔가 변경한다. 이거는 변경해서 위험 수치를 낮추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위험 감소에 가깝죠. 감소시키겠다. 수용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니까. 이번에 위험 감소는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나 시스템을 아예 빼버리는 거죠. 수행하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위험 회피에 더 가깝죠. 3번 위험 전가는 위험에 대응하여 보험을 들거나, 이건 뭐 맞게 나왔고요. 4번 위험 회피는 현재 위험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대로. 어떻게 보면 정확히 쓰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잠재 손실 비용을 감수한다. 이건 위험 수용이죠. 그냥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수용할 만하니까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액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손실액이 뭐 한 500원밖에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럼 받아들이는 거죠. 그 정도는 내가 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8번 정답은 3번이 되고요. 3번. 9번도 이제 A5N은 이제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요. 스트림 암호죠, 이거 스트림 암호. RSA랑 이제 타운 곡선 배낭 암호는 뭐 보자마자 이제 공개키니까 A5N은 어떤 거다라는 건 이거 좀 더 자세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도 예전에는 다른 시험에서 그렇고 이제 LFSR 같은 경우도 자세히 낸 적은 있거든요. 근데 요즘 뜸하긴 했었는데 이걸 한번 쭉 그 지문에 넣었다는 것은 이제 다음 시험을 볼 때는 저런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한 걸 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스트림 암호, 그러니까 대칭 암호가 이제 블럭 암호랑 스트링 암호로 나뉘는데 스트링 암호의 대표적인 게 RC4잖아요, 사실 RC4. 그래서 그 RSA죠. RSA를 만들 론 라이베스트가 여러 가지를 만들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공개 키도 만들었고, 근데 IC5, IC6는 대칭 키에서 이제 그 블럭 암호가 되고, IC4는 스트림 암호가 되고, 그다음 또 MD 시리즈도 만들었잖아요. MD5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해시 함수도 만들었으니까 여러 가지를 만들었죠. 그죠? 그래서 같이 이제 볼 때, 왜냐면 스트림 암호는 어차피 이게 더 많이 나오니까 사실은. 그죠? 같이 봐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9번 정답은 이제 4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10번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조직 내 중요한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다. 데이터가 잃어버리는 걸 방지하겠다. 데이터 로스 프리벤션이 되니까 이제 DLP가 되는 것이고, DRM은 저작권이 나와죠. 데이터 저작권 관리니까. IPS는 IDS 기반에다가 파이어를 합친 게 되고, SIEM은 ESM을 좀 더 똑똑하게 만든 거죠. 빅데이터 같은 거 이용해서 지능형 ESM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 이제 저 중에서는 사실은 단독 문제로 나온다면은 뭐 IPS도 나온 적이 있고 DRM도 나온 적이 있지만 SIEM 물론 나온 적은 있지만 앞으로 문제에서는 출제될 확률이 더 높죠. 그래서 DRM도 있고 IPS 있고 SIEM 어떻게 보면 이제 그 ESM을 좀 개선했다라고 보면 이게 이제 설명 여기까지 넘어가서 ESM을 개선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여기에서 이제 분석이 더 강화됐고, 빅데이터 기술이 접목이 됐고, 그래서 지능형 로우 관리 플랫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SIEM 같은 것도 이제 충분히 혼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2번으로 용어 자체를 그냥 박스 문제가 지금 DLP가 박스 문제로 나올
시대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건 이제 박스 문제는 거의 처음에 이제 출제될 때 요 용어를 갖다 이제 앞으로 출제하겠다라는 의미로 내는 문제인데, DLP는 뭐 여러 번 언급이 됐었기 때문에, 뭐 사실 기출에서는 언급됐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쉽게 그냥 문제를 좀 넣은 것 같아요. 10번. 11번 다음 문제가 모두 해결된 블록 암호 블록 암호 운영 모드는 돼 있네요. 평문 블록이 동일하면 암호문 블록이 같아지는 문제는 누구에 있어요? ECB에 있죠. ECB. 일렉트로닉 코드북에 있죠. 그래서 얘는 어차피 그냥 평문을 갖다가 그냥 암호화 시켜서 암호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같은 평문이 들어가면은 같은 암호문이 나오는 거죠. 그걸 해결하려고 만든 게 CBC고, 근데 CBC가 어떻게 ECB가 좋은 점은 병렬로 처리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다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되니까. 근데 이제 CBC 같은 경우에 이게 묶어서 처리되다 보니까 병렬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를 해결하면서 병렬 처리할 수 있게 만든 게 CTR이죠. 카운터가 되는 거고. 하여간에 이제 평문 블록이 동일하면 암호문 블록이 같아지는 문제를 해결한 거는 많아요. 해결한 거는 뭐예요? 한마디로 이거만이니까 해결한 거는 요거 해결한 거, 요 문제를 해결한 거는 다 해당되죠. 얘 빼놓고 CBC라든지 CFB라든지 OFB라든지 CTR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두 해결됐다고 했으니까 두 번째 더 해야 되죠. 그죠? 두 번째 봤더니 이제 암호문 블록에 오류가 발생하면 다음 블록의 복호화의 오류가 전파되는 문제. 이 문제가 발생되는 거는 뭐가 있어요? 일단 CBC도 그렇고 CFB도 그렇고, 다른 거는 해결이 되죠. 예를 들어서 요게 해결된 거는 정확히 본다면은 뭐 해결됐기보다는 이제 뭐 ECB는 원래 그런 애고, ECB는 단독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해결보다는 원래부터 그렇게 생긴 애고, 얘는 뭐 CTR도 마찬가지잖아요. CTR도 단독적으로 하잖아요. 그냥 카운터만 위에 들어갈 뿐이지. 그러니까 옆으로 넘어가지 않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OFB. OFB가 사실 OFB를 내려고 낸 문제죠, 이게. OFB가 어차피 암호화를 하든 복호화를 하더라도 암호문이 들어가면은 XOR밖에 없잖아요. 근데 평문이 만날 거고 평문이 만들어지고 요 위에 이제 암호화가 들어가는데 어차피 암호화 복호화 구조 똑같기 때문에 암호화 복호할 때도 암호화를 쓰죠, 그대로. 근데 여기 이제 이니셜 벡터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게 넘어가잖아요, 요게 넘어가서 여기서 또 암호화가 되고, 근데 XOR 되고, 여기 이제 암호문 2번 들어가고, 또 평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죠. 여기 오류가 있다고 해서 여기에 영향 끼치는 건 전혀 없죠. 여기만 영향 끼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거 많이 강조해서 봤던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게 둘 다 해결된 거, 뭐예요? 둘 다 해결된 것은 20은 아니고, 둘 다 해결된 것은 OFB하고 CTR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근데 여기 CTR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정답은 OF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워낙에 우리가 이거를 시험 보기 전에 많이 학습을 했었는데, 요건 앞으로 시험에서도 그림 위주로 많이 봐놔야 돼요, 이건 사실은. 왜냐면 헷갈려요, 이게. 계속 안 보면은 헷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확인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11번 정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되고, 12번도 뭐 기출로 나왔던 거 그대로 넣은 것 같아요, 이거. 블루투스 취약점 공격인데, 스팸 보낸다, 블루투스로. 블루 제킹이 블루 스패밍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본다, 그럼 블루 스나프가 되고, 그 기기를 이용한다, 그럼 블루 버그가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했어요? 공격 대상 장치에서 임의의 동작을 실행한다. 뭐 전화를 건다든지 인터넷 연결한다든지 블루 버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블루 버깅이나 블루 제킹이나 블루 스나프, 보통 이제 블루 버그나 블루 스나프를 많이 내죠. 문제를 많이 내는데 기출로 또 워낙에 많이 나왔던 문제죠. 똑같이도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블루 버그 1번이 되는 거죠. 블루 프린팅, 그 다음에 블루 제킹. 블루 제킹의 따라 말로 이제 블루 스패밍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블루 스나프까지 내용은 다 알아놓으셔야 되는데, 뭐 문제 자체는 뭐 기출로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건 이제 딱 봤을 때 이거 나 모르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죠. GDPR, 유럽의 이제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어떤 법률 규정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 쭉 써놨는데, 유럽 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냐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정보주체 권리거든요. 개인정보보호법 4조의 정보주체 권리 있잖아요. 그거랑 거의 비슷해요, 사실 이게. 당연히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차단, 제한 요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다른 사업자에 전송하도록 요구할 권리도 있고, 나한테 주거나 다른 사업자에 자기 정보주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개인정보 삭제할 요구할 권리 당연하잖아요, 이건 셋 다. 4번이 이제 우리가 보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 보지 않았던 건데 뭐라고 되냐면 프로파일링 등,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제 만들어 처리되는 어떤 거죠. 그래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위세 결정에 대해서 거부한다. 그럼 아무도 못 쓰냐? 그럼 못하라 프로파일링 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은 아니죠. 모든은 아니고 거부권이 있으면 이거예요. 거부권이 있긴 하다. 거부권이 있다. 근데 모두 다가 아니라 특정 상황에 따라서, 특정 상황에서는 거부권이 있다 이렇게 들어간다고 실제로는. 근데 사실 이거는 문제를 풀 때 요게 좀 아리까리한 거지, 요거 세 개는 정확하잖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충분히 풀 수 있었다고 생각돼요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다 이거 써놨어요. GDPR이 어떤 거다. 근데 GDPR의 8가지 데이터 주체 권리. 그래서 이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열람권, 정정권, 삭제권, 처리 제한권, 데이터 이동권, 그 다음에 뭐 반대권, 그 다음에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을 권리다. 그래서 법적 또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결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상황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다는 거지, 모두 거부할 거면 저걸 못하라 쓰겠어요. 저걸 쓸 수가 없는 거죠. 요즘 앞으로는 저런 걸 많이 쓸 텐데, 그죠? 그래서 특정 상황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게 사실은 맞는 표현이 된다. 근데 그 내용을 제 생각은 그래요. 잘 모르더라도 이거는 맞췄어야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시험장에서는 긴장도 많이 되고 또 여기까지 오는 동안 뇌의 피로도가 급격히 늘어났을 거예요. 왜냐면 앞에 과목 다 풀고 지금 여기까지, 네 과목 풀고 여기까지 온 거니까. 또 시간도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내가 의도하지 않게 실수한 분도 물론 있겠지만 시험장에 나와서 딱 봤을 때는 내가 이걸 왜 틀렸지? 만약에 틀렸다면 틀렸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꽤 있을 거고, 적어도 시험장에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엉뚱한 말이 이렇게 나오더라도 이런 걸 보고서 충분히 풀 수 있는 어떤 내공은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은. 그래서 13번 전단 4번이고요. 앞으로는 이제 뭐 GDPR이 뭐 많이 나오진 않겠지만 여기 들어가는 8가지 데이터 주체 권리 정도는 한 번 정도 봐놓을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돼요. 13번 정답은 4번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14번도 이제 안티 리버싱이에요. 읽기 어렵게 하고 디버깅 어렵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역공화 못할 거니까. 스택실드랑 카나리아는 뭐예요? 이건 버퍼 오버플로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혀 엉뚱한 게 나온 거고, 사실은 스택 가드 쪽, 스택 실드 쪽. 그래서 난독화랑 안티 디버깅이 이제 정답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도 이제 난독화하고 안티 디버깅 또 써놨으니까 같이 한번 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이제 1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5번도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파기에 대한, 그 파기 우리 많이 맞잖아요, 이거 21조. 그래서 이것도 맞출 수 있을 확률이 높겠네 그랬는데, 문제를 멀토당토한 게 뭐 총리령을 썼어요. 개인정보의 파기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거 아마 생각나실 것 같아요. 시험장에서도. 대통령령이지 총리령이 어디 있어요. 적어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총리령은 안 나와요.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대통령령이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거 요거잖아요. 요거. 개인정보의 파기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5번 정답은 이제 4번.
근데 뭐 나머지 내용들도 워낙에 또 많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법령 문제가 이번 시험에 나왔던 것들은 나왔던 조항들이 대부분 나와서 근데 문제 푸는 게 아주 어렵진 않았을 거로 생각이 돼요 일단.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앞으로의 시험에서도 물론 이제 뭐 틀려고 내는 문제들은 법률 문제는 사실 답이 없어요. 막 인원수 막 바꾸거나 이렇게 하면은 사실 그 암기해놔야지 풀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내용적으로 뭔가 좀 물어보는 문제들은 웬만하면 다 풀 수 있도록 학습을 해놓는 게 중요하고 그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여러 번 기출로 등장했던 조항들은 반드시 잘 읽어놔야 돼요. 그 문제도 잘 읽어놔야 되고 그 법률 조항도 잘 읽어서 문제를 맞출 수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대통령령이 있지 총리령은 없죠. 없는 걸 써놓은 것이고. 이게 뭐 비장르나 이제 뭐 플라이 페어 같은 건 되게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비장르랑 플라이 페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이론 시간에도 플라이 페어 이렇게 25개 있어서 자리 바꾸는 거 있잖아요. 행렬로. 그것까지 좀 봐야 된다고 이제 문제로 따로 본 적은 없는데 일단 이제 이 두 가지는 다중암호. 그러니까 다중암호는 뭐예요? 결국은 이거잖아요. 시저암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A, B, B, A, C, D가 있으면은 만약에 A가 바뀌어서 예를 들어서 뭐 Z로 변하고 B가 뭐 A로 변하고 그럼 얘도 A잖아요. 그럼 얘가 Z가 될 거고 그럼 얘가 B가 될 거고 얘가 C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게 대표적인 시저 암호죠. 그럼 이건 뭐냐면은 이 다중 문자 암호가 아니라 단일 문자 암호는 A가 만약에 Z로 변하면은 다른 A도 다 Z로 변하는 거잖아, 이게. 이걸 없애려고 만든 것이 사실 이제 뭐가 돼요? 뭐 모노 알파베틱도 있고 그다음에 그걸 더 이제 그 비장르로 표를 비즈네르라고다 비장르로 하죠. 그 표 이용한 게 이거죠. 근데 얘는 아예 이 25개 이용해서 행렬 이용해가지고 자리 바꾸는 거니까 이게 안 되겠죠.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비장르하고 이제 플라이 페어 암호가 이제 다중 암호, 다중 문자 암호에 해당되는 거고 시저 암호는 당연히 단일 문자고 아핀 암호도 사실 얘가 좀 개선된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개념. 아핀 암호 우리가 뭐 책에 있긴 하지만 이게 어떤 거다라는 걸 자주 많이 쓰진 않았지만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하는 방법까지 봤잖아요. 사실은 우리 이론 시간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비장르나 플라이 페어 암호는 지금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앞으로 이제 문제에 이제 그 비장르 표나 플라이 페어 암호는 안 줄 수도 있어요. 어차피 A, B, C도 쭉 순으로 되는 거니까. 그걸 준 다음에 고르는 걸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고르는 걸. 그래서 정답은 이제 기억 디귿이 되는데 그 밑에다 이제 제가 좀 정리해 놨으니까. 다중 문자 암호는 여러 개의 치환 알파벳을 사용해서 평문의 각 문자를 암호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평문의 같은 문자라도 암호문의 다른 문자로 암호화될 수 있어서 이제 단일 문자 암호도 훨씬 보안성이 높죠. 그러니까 시저 암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요? 26번만 돌리면 되잖아요, 사실은. 26번만 돌리면은 원래 평문을 알아낼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같은 문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훨씬 경우 수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비장르로 뭐 플라이 페어 암호. 플라이 페어 암호는 이제 뭐 우리 그 기본서 보면은 그 안에 그 내용들 다 있으니까 그죠? 그거 이제 볼 수 있고요. 단일 문자 암호는 이제 하나의 고정된 치환 알파벳을 사용해서 평문의 각 문자를 암호하는 방식이 된다. 그래서 평문의 같은 문자는 항상 암호문의 같은 문자로 암호화되는 거, 그죠? 고려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시저 암호, 뭐 아핀 암호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게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시저 암호가 대표적인 이제 그 시프트 암호죠. 몇 자리 뒤로 미는 거니까 일단은 그런 것도 이제 다 놓으셔야 되고, 17번도 이제 개인정보의 제공이죠, 제공. 그죠? 제3자 제공. 그래서 17조 개인정보 제공에 해당되는 내용. 이것도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이런 거 이제 제공하는 걸로 바꿔놓고 틀리게도 됐었잖아요, 이거. 그런 게 상당히 헷갈릴 수 있죠. 근데 이제 몇 번 봤으니까 지금 이제 어렵지 않아도 헷갈릴 수 있죠. 이용 목적. 동의에 따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내용은 들어보지 못했어요, 한 번도. 오히려 이제 뭐예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 불이익 내용이 어떤 거다 이걸 쓰는 거지. 동의했다고 거기 이익이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뭐 법률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뭐 동의하고 이제 뭐 경품 응모할 때 동의하잖아요. 뭐 그런 거지 이게 법률에 들어갈 사항은 아니죠. 아예 없는 거 써는 거죠. 그죠? 2번은 아예 없는 거고. 요게 이제 그거죠.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이게 들어갈 거고. 그다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시간.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많이 나오죠. 지금 우리 보는 것처럼 이것도 다 나왔던 거죠.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뭐 동의를 거부할 권리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 조항들을 꼭 한 번씩 쭉 읽어봐야 돼요. 그럼 이게 우리가 따로 외우려고 하지 않더라도 이 문제를 또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은 저 조항이 분명히 시험장에서 생각이 난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좀 볼 수 있도록 해놓으셔야 되고 17번 정답은 2번이 되고요. 2번. 근데 18번은 문제 딱 보자마자 베이스 64 인코딩이 되는데 이게 이제 막 표도 크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게 예전에 나왔던 그 문제랑 비슷한 것 같아요. ROT13. ROT13이란 아무도 우리가 몰랐지만 많이 풀었거든요. 13번을 로테이트, 이동해가지고 푸는구나라고 풀었었는데, 이것도 이제 베이스 64거든요, 지금. 근데 입력이 이거래요. 근데 이제 베이스 64라는 것은 전체 문자 개수가 64개가 된다는 뜻이고, 지금 64개잖아요, 이거? 64개면은 문자 하나의 비트 수는 64니까 2의 6승이잖아요. 그럼 6비트가 하나의 문자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알 수는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것도 베이스 64 인코딩을 한 번도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이 문제를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못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18번이니까 이게. 그죠? 거의 끝물의 어떤 문제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얘기 들었을 때 굉장히 좀 마킹 시간에 또 처음 보신 분들도 있다. 처음 보신 분들은 마킹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이런 분도 많거든요. 한번 틀리면 또 바꾸고 해야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변이 좀 있어서 이게 일부러 이제 좀 뒤쪽에 넣은 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더 헷갈리게 하려고. 그죠? 그래서 6개씩 끊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여기 보면은 저 입력을 가지고 뭘 만들어요? 문자 4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문자 하나당 6비트씩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얘는 어떻게 인코딩이 돼요? 4개, 얘네 4개는 6개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걸로 찾는 거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내용 자체를 본다면은, 그죠? 베이스 64 인코딩은 바이너리 데이터를 텍스트 형식의 아스키 문자로 변환하는 방식이 되고, 입력은 3바이트, 출력은 6비트씩 되는 거죠. 그죠? 입력은 24비트. 아까 위에 있던 게 24비트죠. 그죠? 출력은 6비트씩 하니까 결국은 4개, 64, 24, 4개 문자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게 이게 24비트니까 이걸 6비트씩 나누고 거기에 해당되는 걸 하나씩 찾으면은, 그러니까 표가 있어야죠. 찾으면은 결국은 QUJT가 나와서 정답은 3번이 되는 이런 형태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 이제 보는 거. 베이스 64 인코딩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도 이제 한번 봐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19번. 가명 처리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근데 이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게 이제 뭐 총계 처리나 라운딩 이런 건 출제가 됐었어요, 기출 문제로.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볼 문제는 아니죠. 총계 처리는 이제 이런 거 평균값, 최대값, 최소값, 최빈값, 중값값 이런 걸 처리하는 거고, 라운딩은 이제 올림, 대림, 반올림 이런 거 하는 거, 적용하는 거. 통계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 이제 쓸 수 있는 거고, 로컬 일반화는 전체 정보 집합물 중에서 특정 열, 특정 항목들에서 특이한 값을 가지거나 분포상의 특이성으로 인해서 식별성이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 부분만
일반화를 적용해서 식별서를 낮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쭉 읽을 거예요. 특히 이제 1, 2번은 쉬운데 3, 4번부터 이게 좀 지문도 길어지고 어려우니까 약간 어렵다 느끼는데 4번 같은 경우에 순서 보존 암호는 순서가 보존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원문에 대한 암호화의 적용만 가능하고 암호문에 대한 복호화의 적용이 불가능. 이건 잘못된 거예요. 불가능한 게 아니죠. 암호화했을 때 순서와 복호했을 때 순서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순서 보존 암호화는 뭐였어요? 암호화된 데이터 간의 순서 관계가 원본 데이터의 순서 관계와 동일하게 보존되는 거죠. 분명히 이렇게 된다면은 물론 이제 그 처리에 어떤 관련된 특정 처리에 대한 관련된 용이성은 높아질 수 있겠지만 효율성은 높아질 수 있겠지만 보안성은 떨어질 수 있어요. 일반 암호화보다는 분명히 이게 보안성이 높아진다고 그래도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호할 수 있고 순서 보존 암호화는 암호화된 상태에서도 이거 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암호화된 상태에서도 정렬, 범위 검색 등과 같은 연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서 어떤 처리 용이성을 높이는 거죠. 효율성 같은 거. 데이터베이스나 클라우드 환경에서 암호화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때 쓰이는 암호화 기법이고요. 이게 사실은. 다만 이제 보안성은 분명히 일반 암호화보다 떨어질 수 있다. 그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4번이 잘못된 게 되고요. 4번이. 그래서 밑에 이제 뭐 총계 처리라든지 아니면 일반 라운딩이라든지 로컬 일반화 그래서 특이값만 이제 선별적으로 일반화해서 이제 식별성 제거하는 거 등등. 이게 많아요. 근데 종류가. 그래서 이것도 좀 뭐 교환이나 아니면 이런 걸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래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이거든요. 가이드라인에 이제 찾아봤더니 부록 1번에 80 몇 페이지, 84부터 87까지였나? 표가 쭉 있더라고요. 꽤 많아요. 근데 종류가. 여기 다 포함되어 있고 이거 말고도 포함된 게 있어서 우리 뭐 예전 시험에도 동영암호 이런 거 나왔었죠.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그 부분도 다음 시험을 우리가 보기 전에는 대비하는 의미에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시험이 진행되면 진행할수록 이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다라고 좀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되고, 그래서 19번 정답은 이제 4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번도 마찬가지로 SMIME에 대한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그냥 DSS, LGAMR, AS, RSA에 대한 걸 그냥 넣은 것 같아요. 당연히 전자서명에 DSS 쓸 것이고 1번을 맞고, LGAMR은 이제 그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암호화나 전자서명 같은 데 쓰는 거죠. 메시지 인증이 아니라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3번에 AS 같은 경우도 이제 주로 메시지 암호화에 쓰이죠. 이런 데 쓰는 게 아니죠. 세션 키 암호 이거 공개키로 하는 거고, RSA는 메시지 암호도 쓰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SMIME 같은 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세션 키 암호에 쓰는 거죠. 이것보다는 여기 아예 잘못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게 이제 확실히 맞으니까 일반적으로는 세션 키 암호화, 그러니까 키 분배할 때 쓰는 거죠. 사실은 키 분배할 때 주로 여기서 써지니까 메시지 암호화를 RSA로 물론 할 수 있지만 메시지 암호를 RSA로 하게 되면은 엄청 느려지죠. 거기다가 MIME는 멀티퍼포즈, 게 굉장히 많은 목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 이런 어떤 메일을 주고받는 건데 그때 RSA로 메시지 암호하게 되면 엄청 느려지겠죠. 그죠? 그래서 메시지 암호는 대칭키로 할 것이고 RSA는 그 대칭키, 세션키를 분배할 때, 그죠? 분배할 때 그때 이제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SMIME를 뭐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만 가지고 가장 옳은 것 찾아라고 해도 맞출 수 있는 문제죠. 맞춰야 되는 문제죠. 이건 사실은. 그죠? 맞춰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20번 정답은 1번으로 보시면 돼요. 1번. 그래서 정보보론도 이제 20번까지 문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떤 것들을 더 넣어서 공부를 해야 될 것이냐 이걸 좀 염두에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이 문제들은 앞으로의 시험에서 이제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공부할 중요한 기출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문제가 좀 난이도가 낮은 문제도 있었지만 범위는 더 넓혀준 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살펴봐야 된다라고 잘 봐놓으셔야 되고,
저는 이제 기출문제 해설은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저는 이제 본 수업, 지금 기본 이론 수업이나 이런 데서 여러분들 또 다시 만나 뵐 테니까 복습 잘 하시고 나중에 여러분들 또 다시 만나 뵐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